여러분,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3년 한국인 수백만 명이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구매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쏟아낸 믿기 어려운 가격의 상품들, 999원 노트북, 999원 드론, 999원 에어팟까지. 설마 진짜일까? 하는 의심보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해보자는 심리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그 999원의 유혹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십억 원대 과징금, 아이들 목에 걸린 기준치 624배 유해물질, 그리고 무너진 신뢰였습니다. 오늘 카툰경제학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어떻게 한국 시장을 뒤흔들었고 왜 결국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중국의 경제 전략과 우리가 놓친 위험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999원 뒤에 숨겨진 진짜 가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3년 초 SNS를 뒤덮기 시작한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999원에 노트북 구매 성공, 테무에서 닌텐도 스위치 999원, 알리 신규 가입하면 드론이 1000원? 처음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왔어요. 믿을 수 없지만 사실입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확산되었죠. 포모 현상, 즉 나만 빼고 다 한다는 두려움이 한국인들을 앱스토어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극적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023년 1월 227만 명에서 불과 10개월 만인 10월에 431만 명으로 거의 2배가 됩니다. 앱을 다운받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접속했습니다. 왜냐고요? 쿠폰이 매일 바뀌었고 한정 수량 특가가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왔거든요. 마치 보물찾기 게임이었습니다. 오늘은 뭐가 999원이지?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사무실에서, 자기 전 침대에서 사람들은 앱을 열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테무는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유튜브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틱톡 광고를 가리지 않고 쏟아냈죠. 2024년 한 해 한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테무는 쿠팡과 함께 광고 노출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쿠팡이 1위, 테무가 2위였죠. 그리고 2025년 6월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900만 명을 돌파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꼴로 이 앱을 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가격이 진짜야? 라는 의심은 점점 이거 안 사면 바보 아니야? 라는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바보는 누구였을까요? 999원에 주문한 노트북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박스를 뜯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부는 정말로 저사양이지만 작동하는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난감 수준의 태블릿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을 받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999원 이벤트의 진실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라는 화려한 문구와 함께 등장한 999원 닌텐도 스위치. 수십만 명이 이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글씨로 적힌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선착순 1명이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단 한 명만 999원에 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가를 내거나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죠. 이건 사실상 복권이었습니다. 아니, 복권보다 당첨 확률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광고는 마치 누구나 999원에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공정위는 테무의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과징금 3억 5,70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했다.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어땠을까요? 2025년 8월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세는 더 큰 폭탄이 떨어집니다. 과징금 209억 3천만 원. 알리는 실제로 그 가격에 판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품을 정가라고 표시하고 거기서 반값 할인을 한다고 광고했습니다. 약 7,500건이나 되는 상품에서 이런 수법이 발견됐죠. 예를 들어 실제로는 만 원에 팔던 제품의 정가를 5만 원이라고 표시한 뒤 80% 대폭 할인 만 원이라고 광고하는 시기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속았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999원 낚시에 걸렸습니다.
테무 닌텐도 사기 조심하세요 같은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입니다. 가격 사기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2024년 여름 한국 소비자원이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액세서리와 장난감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수백 배가 검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죠. 어떤 어린이용 목걸이에서는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295바에 검출됐습니다. 물놀이 튜브에서는 348배, 심지어 어떤 코스튬 장식에서는 624배가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가 뭐냐고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인데 문제는 이게 내분비계를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게 노출되면 호르몬 체계가 망가지고 생식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납은 더 심각합니다. 알리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아이샤에도 팔레트에서 기준치의 65배 납이 검출됐습니다. 납은 뇌 발달을 저해하고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며 성장을 방해합니다. 어린이에게 특히 치명적이죠. 서울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도 움직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의 절반 이상이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SNS에는 부모들의 자책과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걸 채워줬다니 싸다고 좋아했는데 우리 애의 건강을 담보로 산 거였네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런 위험한 제품들이 아무런 검사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답은 법의 허점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품을 팔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기 제품이면 KC 인증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 제품이면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하고 정식 수입 절차도 밟아야 하죠. 그런데 개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자기가 쓸 물건을 직접 산다는 명목의 해외 직구는 다릅니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 약 20만 원 이하면 관세도 면제되고 KC 인증 같은 안전 검사도 대부분 생략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었을까요? 원래 취지는 좋았습니다. 외국 여행 갔다가 기념품 사 오는 것처럼 개인이 소량으로 사는 건 간편하게 통관시켜 주자는 거였죠. 문제는 알리와 테무가 이 허점을 산업적 규모로 악용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수십만 건씩 들어오는 소포를 세관에서 일일이 검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소액 직구 물량은 서류와 목록만 확인하고 통관됩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안전한지는 사실상 확인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물론 세관과 소비자원이 사후에 표본 검사를 하긴 하지만 이미 시중에 퍼진 뒤입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불공정이 발생합니다. 국내 사업자 A는 같은 제품을 팔려고 해도 KC 인증받는데 수백만 원, 세금 내고 안전검사 통과하느라 시간과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중국 플랫폼 B는 그냥 보내면 됩니다. 자, 인증도 필요 없고 세금도 없고 검사도 없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B입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 쪽이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요. 국내 판매자들의 하소연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만 규제를 받는 건 불공정하다.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단순한 제도 허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중국 정부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1년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집니다. 헝다그룹 부도를 시작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중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죠. 부동산이 무너지자 내수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소비를 줄였고 공장에는 팔리지 않는 재고가 쌓여갔습니다. 의류, 전자제품, 생활용품, 장난감, 모든 분야에서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수출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싼 값에 전 세계로 밀어내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디플레이션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나라의 물가 하락 압력을 다른 나라로 전가하는 겁니다. 중국이 헐값에 물건을 쏟아내면 전 세계 가격이 내려가고 다른 나라 제조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핵심 무기가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떻게 지원했을까요? 첫째, 국무원이 공식적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합니다. 둘째, 각 지방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줍니다. 해외 물류창고 임대료의 50%, 검사비의 50%, 상표 등록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식이죠. 셋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범구라는 걸 만들어서 세제 혜택과 우선 지원을 제공합니다. 넷째, 국유 물류기업과 우선 연계시켜줍니다. 배송비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바로 국제우편 요금 구조입니다. 만국우편연합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 나라의 우편 요금을 조율하는데 중국은 오랫동안 개발도상국 그룹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선진국으로 보내는 소형소포 요금이 터무니없이 쌉니다. 얼마나 싸냐고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소포를 보내는 게 한국 국내에서 택배를 보내는 것보다 쌀 정도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정사업본부 같은 각국 우체국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배송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적자는 결국 일반 회계 전입금 같은 세금 기반 재정 지원으로 메워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추고 국제 우편 제도를 이용해 배송비를 낮춥니다. 그러면은 한국 소비자는 와, 싸다 라고 생각하며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정부의 세금이 간접적으로 그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단순한 규제 차이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국제제도의 허점이 결합된 구조적 불공정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한국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계속 알리와 테무를 이용했을까요? 2024년 하반기부터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중국발 직구액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됩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60%씩 증가하던 게 3분기에는 45%, 4분기에는 20%대로 떨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해물질 파동이 결정타였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알리테무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치 수백 배 검출이라는 뉴스가 나가자 부모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싸도 애의 건강을 담보로 살 순 없지. 공정위 과징금 소식도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역시 헛소리였구나. 처음부터 사기였어. 하는 반응이 나왔죠.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국내 플랫폼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쿠팡, 네이버, 11번가, 조금 비싸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낫다는 거였죠.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재구매율을 비교해보면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쿠팡 재구매율 83.8%, 알리익스프레스 52.6%, 테무 50%. 재구매율이 뭐냐고요? 이번 달에 산 사람이 다음 달에도 다시 사는 비율입니다. 쿠팡은 10명 중 8명이 다시 사는데 알리와 테무는 10명 중 5명만 다시 산다는 뜻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신뢰의 차이입니다. 쿠팡은 비싸지만 다음날 오고 반품도 쉽고 뭔가 문제 생기면 책임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용합니다. 반면 알리와 테무는 쿠폰 있을 때만 이용하고 문제 생기면 해결이 어렵고 믿을 수 없으니까 충성도가 낮은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사용자들을 체리피커라고 부릅니다. 좋은 것만 골라 먹고 떠나는 사람들이죠. 알리와 테무는 쿠폰 있을 때만 이용하는 체리피커 비중이 높고 진짜 단골, 즉 충성 고객 확보에는 실패한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알리와 테무가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2023년 10월 알리익스프레스가 K벤유라는 한국 상품 전용관을 오픈합니다. LG 생활건강, 한국 P&G, 농심, 오뚜기 같은 국내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했죠. K벤유의 특징은 이랬습니다. 상품을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발송합니다. 3일 내 배송이 가능하고 원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 수수료를 전면 면제해 줬습니다. 2025년부터는 더 나아갑니다. K벤유 내 상품에 대해 KC 인증번호가 없으면 아예 판매를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한 겁니다. 테무도 움직였습니다. 2024년부터 경기도 김포의 대형 물류센터를 장기 임차하고 로컬 투 로컬, 즉 L2L 모델을 시작합니다. 한국 사업자들이 직접 입점해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파는 구조죠. 알리는 고객센터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한국어 전화 상담을 시작하고 상담 인력을 7배나 늘렸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을 5초 이하로 줄였다고 홍보했죠. 겉으로 보면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2025년 6월 테무는 999원 닌텐도 기만 광고로 과징금을 받습니다. 2025년 8월 알리는 허위 할인 광고로 2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K벤유니 L2L이니 하면서 착한 이미지를 만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기만적인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KC 인증 중심 국내 전용과는 있지만 전체 플랫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판매는 중국에서 직배송되는 저가 상품들이고 그중 상당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중국 플랫폼이 드디어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이건 진짜 반성이 아니다. 더 정교하게 시장에 침투하려는 전략일 뿐이라고 경계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아마 둘 다 맞을 겁니다. 알리와 테무는 살아남기 위해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가 소비자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다기보다는 규제를 피하고 이미지를 관리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전략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살 수 있다던 그 약속을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999원의 진짜 가격을 압니다. 테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낸 과징금 13억 6,900만 원, 알리가 허위 광고로 낸 과징금 209억 3천만 원, 어린이 목걸이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 기준치의 624배, 아이섀도에서 검출된 납 기준치의 65배. 이게 진짜 가격이었습니다. 자, 이 경제학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뭔가 공짜로 보이거나 터무니없이 싸 보이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뜻이죠. 999원 노트북의 대가는 품질이었습니다. 999원 닌텐도의 대가는 당첨 확률 0.0001%라는 기만이었습니다. 저렴한 어린이 액세서리의 대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소비자로서 현명해져야 합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안전과 신뢰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150달러 면세 한도 조정, KC 인증 강화, 플랫폼 책임 규정, 2024년 이후 이런 방향으로 정책 검토와 집행 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맵니다. 셋째, 플랫폼 기업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당위 성장과 시장 점유율보다 장기적 신뢰 구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거짓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 신뢰 없이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전성기만큼의 999원 유혹은 한풀 꺾였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더 현명해졌습니다. 시장은 다시 신뢰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 플랫폼들은 고속 성장 이후 신뢰 위기와 규제 강화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로컬화와 안전 강화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변화인지 더 정교한 시장 침투 전략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유 없이 싼 물건은 없습니다. 그 대가는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돌아옵니다. 품질로, 건강으로, 개인정보로 혹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다음번에 999원이라는 숫자를 보시거든 한 번쯤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대가로 치르고 있는가? 오늘 카툰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가 더 건강한 시장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